네, 안녕하세요. 네, 윤리 1교시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 프린트물이 조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리고서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일단 저희 교재 관건 있죠? 그 교재를 좀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프린트물도 좀 보시고요. 3개가 나갔죠? 프린트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한글이랑 영어로 섞여 있는 거.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핸드아웃이라고 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의 보조 교재예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핸드아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가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거는요. 뭘로 시작하냐면은 16페이지에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거. 그거는 규정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규정집이라는 건요. CFA 협회 규정이 있겠죠. 원 규정이 있는데 그 원 규정집을 그대로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스웨저는 뭐냐? 그 규정집을 서머리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진도는 뭘로 나가냐? 스웨저로 나갈 거예요. 즉 서머리 되는 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단 스웨저가 서머리 된 거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축약돼 있겠죠. 그래서 혹시 내용에 부족함이 있으면 원 규정집을, 원서죠, 찾아가 봐야 되는데 원서를 다 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고 장황해요. 그래서 원서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스웨저가 부족할 때 쓰는 보조 교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프린트해드린 거 2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글씨로 써드린 게 있을 거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마지막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GIPS라고 해서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에서 우리 성과평가를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글로 요약을 해놓은 건데 복잡하죠? 레벨 1이랑 레벨 3 때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복잡해요. 레벨 3 양식인데 레벨 1도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내용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본 교재 2017년 교재 가져왔죠? 2017년 교재 한번 펴보시겠어요? 2017년 교재 한번 1페이지 펴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나눠드린 책이 하나 있죠? 그거는요, 오늘 또 나눠드린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2016년도 스웨저 노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5년도 노트로 알고 있는데 16년도로 나갔네요. 15년도죠. 14년도예요? 그럼 15년도 교재예요. 네. 겉에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2015년도에 나갔던 스웨저 노트거든요. 왜 제가 이 책을 2권을 나눠드리냐면요. 사실 똑같은 책이에요. 재작년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그 책으로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부터 스웨저사에서 책에 대한 내용을 확 바꾸면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살짝만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가져온 교재 있죠? 오늘 가져온 교재 여러분들 본 교재 1페이지 말고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면요.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내용을 넘어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좀 가볼게요.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복사해드린 부분 책 있죠? 그 복사해드린 책에 보시면요. 잠시만 몇 페이지를 봐야 될까? 잠시만요. 책 좀 잠깐만 책 페이지 좀 제가 보고서 드릴게요. 제가 가진 거랑 페이지가 좀 달라서 2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돼요. 여기요. 20페이지 가보세요. 사실 내용이 20페이지에 있는 내용, 즉 2015년도 스웨저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윤리 과목이다 보니까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법규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케이스를 조금 나열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판례 배우잖아요. 법규 과목 배울 때도 규정 배우고 판례 배워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근데 새로 책을 바꾼 교재는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2017년도 책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쭉 넘겨보시면요. 내용만 쫙 있을 거예요. 맞나요? 내용만 쫙 있고 문제가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34페이지 가면요. 이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반도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15년도 교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득이하게 2015년, 옛날부터 강의를 해왔으니까 옛날 교재가 훨씬 좋거든요. 내용을 실제로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바뀌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뭐가 안 바뀌었냐면요. 원 규정집이 안 바뀌었어요. 서머리한 스웨저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한 스웨저가 2015년께 더 좋기 때문에 2015년도 걸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파일로 올라갔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진도는 뭘로 나갈 거다 그러면요. 오늘 나눠드린 2015년도 스웨저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보긴 할 거예요. 이거를 보긴 할 건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서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윤리 과목에 대한 거를 대충 내용에 대한 걸 한번 살짝 보고서 그 다음에 좀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윤리가요. 어려워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윤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중에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윤리적이잖아요. 그죠? 적당히 윤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맞추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세팅을 할게요. 이건 윤리 과목이 아니라 뭐라고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법규 과목이라고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법규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느낌이 다르죠. 윤리는 어때요? 그냥 가서 풀면 되잖아요. 운전면허, 적성면허 풀듯이. 법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건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됐어요? 다 암기하는 거예요.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법규에 위반했는지 위반 안 했는지.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판례를 계속해서 적용을 할 거예요. 이런 케이스 때는 이 법규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판례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교재에 보면요. 문제가 100문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케이스가 다 100문제 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영어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 2, 3 조금 위로가 된다라면요. 이 윤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레벨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죠. 원과 2와 3가 있을 때 커리큘럼이 있겠죠. 커리큘럼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9과목, 10과목, 총 10과목이죠. 총 10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목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에픽이 붙고요. 여기는 총 9과목에 플러스 에픽이 붙고요. 여기는 총 곁가지가 13과목이 나와요. 13과목 플러스 에픽이 붙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게 여기 세부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따가 하시겠지만요. 코드랑 스탠다드라는 거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깁스라는 거를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레벨 2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드랑 스탠다드라는 거를 배우시게 될 거고 플러스 여기다가 추가적인 거 하나를 더 보시게 될 거예요. 쓰게 되면요. 리서치 스탠다드를 여기다가 추가로 배우고 그 다음에 깁스는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레벨 3를 가시게 되면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배우고 여기다가 에셋 매니저, 자산운용사 매니저로서의 코드를 배우게 될 거고 플러스 여기다가 깁스가 붙어요. 근데 내용이 다르냐? 아니요.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요. 여기 레벨 1에서 배웠던 코드랑 스탠다드가 레벨 2에서도 반복되고 레벨 3에서도 반복돼요. 레벨 2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시간 더 없고 레벨 3에서는 시간이 더 없겠죠. 그래서 레벨 1 때 해놓으면요. 레벨 2, 3 갔을 때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기는 해요. 짜증이 좀 나지만 과목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10% 정도 차지하고 10% 정도 차지를 하고 레벨 3 가서 에픽 10%에다가 깁스 5%에서 한 1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레벨 1에서 이거 묶어가지고 10% 정도 되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비중을 따지게 되면 코드랑 스탠다드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고 리서치에서 한 2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쪽도 역시 똑같아요. 70, 한 30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레벨 1에서 이거를 열심히 해놓게 되면요. 이쪽 섹션도 커버가 되고 여기도 커버가 되고 여기도 커버가 되니까 사실 굉장히 이득인 거죠. 2, 3로 가면서 물론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레벨 1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2, 3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기는 해요.
영어로 위로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위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윤리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솔직히 되게 쉬워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가르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기가 쉽냐면요. 같은 과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윤리는 제 노동력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보시면요. 다 지문이잖아요. 제가 법규니까 다 읽어드려야 돼요. 다 해석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피곤한 과목이에요. 그만큼.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1, 2, 3 때 뭐가 있냐면요. 1, 2, 3 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2, 3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1 때 제가 어차피 지금 쓰는 교재를 레벨 2 때 똑같이 쓸 거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벨 1 끝나면은 그 책을 캠프파이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가지고 계셨다가 레벨 2 때 가져오세요. 그럼 똑같은 교재로 나간단 말이에요. 레벨 3 때 똑같은 교재로 나가요. 뭐만 추가하면 돼요? 이게 30% 추가된다면서요. 이 30% 추가되는 건요. 나중에 이거 1시간만 들으면 되거든요.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맥시멈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만 듣고 이 깁스 강의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해두면은 굉장히 이점이 많죠. 그리고 영어 말씀드려야 되는 거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처음에 자기가 공부할 땐 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잖아요. 한번 해석해드리잖아요. 한번 해석하고서 자기가 그 문장 읽으면 다 읽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적용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들으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정도 한 말씀을 드리고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 정도. 익숙해지는 거, 타임라인은 뭐 다 말씀드렸을 거고, 커리큘럼도 말씀드렸고, 예, 진도는 그럼 이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리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윤리 과목은요, 여기 제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윤리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일단 나와요.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 게 6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Standard of Professional Conduct 그래서 7개, 2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드 오브 에틱스는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윤리 강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때 배웠던 착하게 살아라.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게 윤리잖아요.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이건 뭐냐면요. 행동 강령이에요. 행동을 어떻게 해라라는 법규 과목이죠. 자, 여기 6개고요. 이건 7개, 2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밑에서 나오겠죠.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여기에서 나와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코드 오브 에틱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불효자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 다 효자, 효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 규정을 내려드릴게요. 어떻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효자, 효녀인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과 식사를 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따로 살더라도 전화는 해드려야 되겠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애인 선물 사는 것보다 부모님 선물을 먼저 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잖아요. 부모님과 저녁 약속 잡으셨어요. 지금과 같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효자의 캔디데이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리스트 정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제시해 드렸냐면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이게 윤리적으로요.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죄 짓지 마.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뭐가 나쁜 짓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뭐가 착한 짓인지를 몰라요. 박근혜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했는지 규정을 딱딱딱 세워놨을 때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건 시험에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안 나오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책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새로 나눠드린 책 기준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제 첫 번째 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가보시면요. 거기에 잠시만 줘보시겠어요? 아,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16페이지, 죄송합니다. 1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코드 오브 에틱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코드 오브 에틱스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빵빵빵 빵빵빵 뚫려 있어요. 있죠? 외우시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외우라고도 간혹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날이 갈수록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외우고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앞자만 따가지고 IC, MC에서 뭐 인테그리티, 클라이언트 고객을 위해주고, 인디펜던스 독립성을 지켜주고, 뭐 이런 크레딧 신뢰성을 지켜주고, 뭐 마켓 시장을 중요시하게 해주고, 그다음 컴피런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앞자만 따가지고 외우긴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밑에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act with integrity, competence, diligence, respect 등등등 좋은 말들 여기 다 쓰여 있어요. integrity 정직성, 성실성, 고결성, competence 능력 있고, diligence 성실하고, respect 존경받고 있는 ethical manner with a public clients, prospective clients 쭉쭉쭉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가볍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Place the integrity of the investment profession and the interest of clients above.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적은 고객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Use reasonable care and exercis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독립적인 판단. 네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네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보시면요. Will reflect a credit on themselves. 신뢰성이죠. 다섯 번째, capital markets. 맨 마지막에 있죠. 자본시장을 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그라미 maintain, improve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code of ethics예요. 이런 것들 외우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야 될까요?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7개, 22개 조항으로 봐야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은 7개 로마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로마자에 대한 구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요. 제가 목에 감기가 와가지고요. 목소리를 크게 못 내서 오늘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일 밑에요. 코드 오브 에틱스가 제일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뭐가 깔리냐면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견지를 해야 돼. 쓸 필요 없어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견지를 하셔야 될 fundamental responsibility. 그래서 항상 견지를 해야 될 전문가로서의 responsibility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네 가지 파트들을 이 위에다가 쓸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어디서 일하시나요? 자본시장에서 일하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지켜줘야 되는 법규가 있어요.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본시장에서 누굴 위해 일하시나요? 고객을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 다음 누굴 위해 일해요? 우리 회사가 있겠죠.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누굴 위해 일하시죠? 나를 위해서 일하죠. Investments,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 투자하는 분석하고 추천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매니징을 하는 절차. 이게 자본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네 가지 파트잖아요. 이 네 가지 것들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들. 그 다음 그 위에 뭐를 썼냐면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용주에 대한 이해상충 관계,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상충 관계가 동시에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득이 되는 거래예요. 이득이 되는 거래인데 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고객한테는 해가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우리 고용주는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거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는요, 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고객도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고용주도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자 정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보 쓰면 돼요? 안 되겠죠. 법규를 위반할 수가 있다고요. 시장에 있어서요. 즉 서로 간에 이득을 챙겨주는 것은 맞긴 하는데 이 이득 간의 이해상충관계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법규가 더 중요하잖아요. 시장의 질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고객이고 그 다음 고용주죠. 이렇게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할 때 이거를 조율해주는 절차, 그 절차가 바로 conflicts of interest, 이해상충관계에 대한 조절 절차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CFA members and candidate, 멤버는 합격하고 차터까지 받은 사람 캔디데이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처럼 지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명함을 어떻게 파야 될까? 또는 내가 CFA를 레주메에 적을 때 어떻게 쓰면 될까? 멤버로서 어떤 것들을 레퍼런스를 할 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여기 7개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7개의 범주 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페이지 오른 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제일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1, 2, 3, 4 A, B, C, D라고 해서 전 앞자만 따서 외우긴 하는데 knowledge of the law,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misrepresentation, misconduct 4개 조항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조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쓴 게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굉장히 그림이 안 좋은데. 이쪽에서 보시죠. 보시면요. 이렇게 둘, 셋, 넷, 다, 여, 7개, 22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구성들을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 뿐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써놓고 시작을 하냐면요. 암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3년 내내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안에 뭐 들어가죠? 4개 들어가고요. 마켓은 몇 개 들어가요? 2개. 클라이언트한테는 5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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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앞자만 따가지고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쉽게 외우는 건 아니고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15분 정도만 한 번씩만 써보면 일주일이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우면은 굉장히 좋은 게 이 스트럭처링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플레저리즘이라는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남의 거 베끼는 거에 대한 거 배울 거거든요. 남의 거 베끼는 게 여기 프로페셔널리즘의 여기 세 번째 미스 레프리젠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이 나중에 되면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뽑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 고객과 관련된 건 이쪽이구나, 내 일적인 건 이쪽이구나, 시장과 관련된 건 이쪽이구나, 이 구조가 머릿속에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거는 실제로 외워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강연은 드리지 않을게요. 편하기 때문에 외우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간에 저기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이제 knowledge of the law부터 해가지고 independence, objectivity, misrepresentation, misconduct 쭉쭉쭉 나와 있어요. 페이지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17페이지 넘어가 보고 18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서머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서머리 나오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규정들에 대한 서머리예요. 22개 조항이 다 나오고 20페이지 가볼게요. 20페이지까지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서머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어디서부터 하시면 돼요? 20페이지의 밑에 박스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위에는요. 서머리이기 때문에 다 지워주시고 어차피 이 뒤에서 다 반복이 다시 될 거예요. 교재 구성이 조금 그렇죠. 20페이지 그럼 박스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로페셔널리즘. 그래서 여기 프로페셔널리즘이 제일 첫 번째 knowledge of the law부터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규정을 나갈 때 이게 세부적으로는 어디고 전체적인 그림상에서는 어느 규정에서 속해가지고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볼게요. 밑에 일단 첫 번째로요. 법규 과목이기 때문에 규정을 잘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규정을 잘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첫 번째가 knowledge of the law라고 되어 있죠. 규정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핸드아웃을 좀 같이 펴놓고 따라오시겠어요? 핸드아웃을 좀 같이 펴놓고 따라와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텍스트상에서 배우는 거 말고 실사례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거거든요. 지도 나가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를 돌아가 보면요. 베어선스가 100년이 넘은 회사인데 한 주당 2불에 인수가 됐었어요.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JP 모건도 베어선스가 인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보아 메릴린치도 합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산했던 회사들, 약을 먹었더니 어지러워서 정리가 좀 안 되는데 메릴린치도 인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펜션 펀드들도 다 인수가 됐었고요. 파산을 했었죠. 당시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AIG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AIG가 그 당시에 구제금융 받았던 금액이 180 빌리언 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게 되면 한 220조 정도 되겠네요. 당시 구제금융 받을 때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80 빌리언 달러라는 건 18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달러에 180억, 220억 정도 되겠죠. 구제금융을 받을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매출액이 평균 치게 되면 한 200억, 200조에서 220조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12, 3% 정도가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가 넘지가 않아요. 5.xx% 정도 나오거든요. 순이익률로 따지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10%가 넘게 나와요. 그럼 삼성전자의 순이익률이 10%가
넘게 나온다는 거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매출액이 몇 년 전 수준은 약 200조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삼성전자가 200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거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이익으로 나오는 건 한 20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20조 원으로 AIG 구제금융 받았을 때 받았던 그 돈을 메꾸려면 몇 년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10년 정도를 넘게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한 해 AIG 구제금융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당시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시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골드만삭스가 똑같이 기소가 됐었어요. 골드만삭스가 기소됐을 때 기소됐던 내용이 그때가 550밀리언, 550 밀리언 달러에서 해서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의 벌금을 SEC로부터 기소를 받게 되거든요. 당시에 기소됐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 골드만삭스가 팔았던 상품 중에서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MBS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MBS를 가지고 만들었던 뭐 CDO 상품, 크레딧 콜렉터라이즈 데트 오블리게이션 같은 상품, 부채 담보부 증권 같은 상품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MBS라는 거는 우리 부채 담보부 증권, 즉 주택 담보 대출 있죠. 이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자가 돈을 받은 다음에 대출을 받게 돼요.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 채권의 소유자는 은행이 되겠죠. 은행이요, 이 수십 개의 채권, 수백 개의 채권을 파생 상품으로 묶어가지고 파생 상품화해 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에서 대출자들이 갚는 원금과 이자가 이 대출 상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요.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구조에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원상품인 모기지 상품, 즉 주택담보대출 상품은요, 미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개런티를 해주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를 감면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파생 상품으로 묶게 되면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 보증이 되지가 않겠죠. 당시 골드만삭스가 했던 건요, 이 파생 상품으로 묶은 이 MBS 상품 또는 CDO, CMO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도 안전한 상품이다. 왜? 이 상품의 베이스 상품, 근거되는 상품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에 대한 위반이냐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고객한테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이 되게 돼요.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면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모건 스탠리라고 들어보셨죠? MS에서 썼던 레버리지가 약 33배 정도 되거든요. 원 상품에서 3% 정도의 가격 변동만 움직이게 되면 그 변동폭이 99배가 돼서 원 상품이 부도가 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상품을 운영을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위험 고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에 대해서 기술을 받게 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상품을 고객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마치 이 상품이 원금이 보장된 상품인 것처럼 또 잘못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 수익률조차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수익률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인데도 수익률이 보장되는 어떤 수익률에 대한 약정이라든가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on-service representation, 즉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한테 수익률과 원금에 대한 약정, 개런티를 절대 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보게 되면요, 아까 AIG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요, 고객한테 MBS 상품을 추천을 해줬어요. MBS 상품을 추천해줬다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호황이 될 거고 주택시장이 호황이 될 거고, 따라서 이거를 기초로 만든 파생 상품인 MBS라든가 CDO, CMO 상품도 역시 호황이 될 거다라고 고객한테 업사이드 마켓에 대해서 베팅을 하라고 추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뒤로 돌아서 어떤 상품을 투자를 했었냐면요, CDS 상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레딧 디퍼드 스왑이라는 보험 상품에 투자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객한테는 사라라고, 장이 좋을 거니까 사라라고 추천을 한 동시에 뒤로 돌아서는 이 상품이 부도가 났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망보험 상품에다가 투자를 한 거니까, 다시 말해서 파산할 거다라는 거를 알고서 베팅을 한 거죠. 즉 사는 포지션과 파는 포지션의 양방으로 베팅을 하는데 고객한테는 사라고 하고 내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파는 걸로 이미 의사 판단이 끝나 있던 상태였었죠.
나중에 배우시게 되시겠지만요. 사는 포지션과 파는 포지션을 회사 안에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레벨 2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고객한테 사라고 하면서 내가 파는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고객한테 사라고 하면서 내가 파는 포지션을 취할 때 이 파는 포지션에 대해서 고객한테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AIG가 팔았었던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 보험 상품, 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었던 건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상품이 보험 상품인데 원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 상품만 가지고도 거래가 됐던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돈을 부여를 받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돈 200조 원이라는 돈이 한 해 AIG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들어갔던 돈이 밑으로 즉 대중들이라든가 퍼블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AIG로 들어간 돈이 그 상품을 설계했었던 설계자들이라든가 상품을 팔았던 뱅커들한테 다 분배가 돼버려서 오히려 시장에는 돈이 풀리지 않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되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에서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규정으로 적용이 될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찌라시 같은 것들이라든가 해피캠퍼스에서 우리 리포트 베끼잖아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표절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해피캠퍼스에서 남이 리포트 띄워놓고 지식인 띄워놓고 그거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리포트에다가 이거 지식인에서 따왔어요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정유라 보셨어요? 지식인에서 따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다 표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사이테이션 해야 되는지, 레퍼런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박스를 보시기 전에요. 핸드아웃 좀 보도록 할게요. 핸드아웃 보시면요. 엘리지블러에서 밑에 1, 2, 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요. 프로페셔널리즘이고요. 그 첫 번째가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법규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잘 알아야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잘 지키고 세 번째는요. 위반 시에 따르지 않는 디소시에이션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1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잘 알라는 거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applicable예요. 적용이 되는 법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내 나라에 적용되는 법규가 있고요. 내 일터에 대해 적용되는 법규가 있고요.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 사이트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한국 사람이고요. 미국계 직장인 아니고요. 근데 프로젝트 사이트는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면은 세 나라의 법규가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현대차 타이어 사오는 건 인도네시아예요. 가공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에요. 파는 건 미국이에요. 세 나라의 법규가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법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핵심 키워드예요. applicable 되는 러는요. 일단 잘 알고 잘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법과 규정을 모르는 것이 면제부가 절대 되지 않아요. 알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거나 알아야 했던 것이 또는요 아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포지션일 경우에는요 법규를 모르는 것 자체가 면제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 지킨 거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more strict law, 조금 더 엄격한 법이에요. strictest law, 가장 엄격한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거기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한국인이고요. 미국계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CFA 멤버스인 캔디데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법규가 적용이 돼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적용을 받아요. 코드는 6개, 스탠다드는 7개, 22개 조항이고 코드는 이지라고 썼어요. 어쨌든 코드랑 스탠다드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봅시다. 4개의 법규가 적용이 되면요. 코드랑 스탠다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법규랑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법규는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더 엄격해서 more strict하다고 해서 MS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법은요. 예를 들어서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덜 엄격하다 그래서 LS법, less strict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법규 지켜주시면 돼요?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법규 지켜주시면 될까요? 미국 법과 한국 법 지켜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법규가 코드랑 스탠다드랑 베트남에 있는 법규 두 개가 적용이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법규 따라주시면 돼요? 네, 코드랑 스탠다드 따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코드랑 스탠다드랑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베트남 법규가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베트남은 LS 법규고요. 그때는 어떤 법규 지켜주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CFA 멤버스인 캔디데이트이기 때문에 멤버는 아까 합격한 사람, 캔디데이트는 지원자라고 했었죠. 항상 코드랑 스탠다드에 적용을 받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언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요, 항상 코드랑 스탠다드는요, 항상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코드랑 스탠다드랑 미국 법이 있어요. 그럼 미국 법이 더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지켜주면 되겠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코드랑 스탠다드 항상 적용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무런 언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는 적용이 된다고요? 코드랑 스탠다드는 적용이 된다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코드랑 스탠다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적용이 된 상태에서 그거보다 더 어떤 법이 있으면요. 엄격한 법이 있으면 그 법규는 지켜주시면 되겠죠. 뭐를 기초로 해서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요. 근데 그거보다 덜 엄격한 법규가 혹시 나오게 되면요. 그 법규는 지켜주시면 돼요. 그 법규는 지켜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규만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절차 보도록 할게요. 틀렸을 때 따르지 않는 절차예요.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절차라든가 또는 리사인 절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절차가 있어요. 확인하고, 보고 및 시정 조치하고, 디소시에이트하고, 컨시더 리빙 더 컴퍼니하고 이 절차 따라서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 내에서요, 누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또는 내 종업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내 상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요. 그럴 수 있지.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해해요. 관용, 톨러랑스, 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미생 보셨어요? 미생 보셨어요? 장그래가 뭐예요? 이상한 거 발견하고 확인하잖아요. 확인을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보도록 할게요. 내부로는요,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라고 되어 있죠. 준법 감시부서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확인하지 않아요? 내부에 뭐 성폭력 상담센터 이런 데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도 확인하셔야 돼요? 준법 감시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또는 어디에 확인해야 될까요? 오디트 커미티, 리걸 앤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 준법 감시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영향이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부적인 의견도 구해야 되겠죠. Independent Compliance Consulting, Legal Opinion. 제일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이 절차 따라주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절차 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진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오죽했으면 이해해요? 아니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라고 해야죠. 시정 조치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당시 장그래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내부 보고랑 외부 보고로 나뉘어요. 무슨 보고를 했죠? 제일 먼저? 내부 보고를 했죠. 내부적인 승인 절차에 따라서 먼저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보고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고 보시면요. 내부 보고가 있고요. 외부 보고가 있어요. 자, 내부 보고는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머스트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거를 발견을 했을 때는요. 시정 조치라고 반드시 내부적으로 우리 상사한테, 오디트 커미티한테, 보드 오브 디렉터한테 반드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요. 외부적인 보고는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하 직원이 술 먹고 애가 늦게 왔어요. 사규를 위반했어요. 출근을 10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사유서 쓰게 하면 되지 걔를 검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적인 보고는요. 언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를 했을 때 경영자가 분식회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외부 보고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즉 외부 법규에서 강제하는 특정한 것들이 있어요. 경영자의 횡령, 배임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부의 법규에서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외부로의 법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법에서 요구할 때 그때 외부로의 보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내부 보고는 언제 한다고요? 무조건 언제나 always 하는 거예요. 외부 보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야지 옆집 와이프한테 먼저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이해 못하시는데. 일단 내부 보고는 반드시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외부 보고는 언제 한다고요? 법에서 강제할 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외부 법규를 찾아보는 절차는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외부 법규에서 지금 얘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지 강제를 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과정,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보고도 했고요. 시정 조치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액션을 취해주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요. 확인을 하든 보고라든 시정 조치라든. 세 번째 볼게요. 자, dissociate이나 resign이라고 되어 있죠. dissociate이나 resign이라는 건요. 협조하지 말고 그 직위에서 내가 내려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잘못된 행위를 내가 오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인볼브가 되기 싫어서 이거 잘못된 행위예요. 보고도 하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시정 조치도 하고요.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계속 잘못된 건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고요. 순응하면 안 된다고요. 뭐 하셔야 돼요? 거기 있죠. dissociate이나 resign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랑 맞지 않으니까 dissociate, 협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resign은 그 직위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일 못하겠다라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담했다라는 것 또는 여기 있었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단지 그 직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자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비협조 또는 내려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보시면요.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해서 회사가 잘못된 행위를 요구를 할 땐요. 회사를 떠나는 거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만 하시면 돼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훌랑 떠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고려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dissociate이나 resign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책 가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조 가가지고요. 박스 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요. 1A 보시면은 knowledge of the law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Members and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or regulations. 모든 나한테 적용이 가능한 모든이에요. laws, 법규, 규정, 규율 이런 것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Including the CFA Institute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of any government or regulatory organization, licensing agencies, professional association 체크하세요. Govern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나의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나온 법규는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 CPA예요? 그럼 CPA에서 나오는 법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CFA예요? CFA 규정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 한국 시민이에요. 한국 시민으로서의 법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한테 적용되는 모든 법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In the events of conflicts, members and candidates must comply with the more strict law, rule, or regulation. 더 엄격한 법규.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Members and candidates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or assist. 굉장히 중요해요. 알면서도 돕거나 알면서도 협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And must dissociate from any violation of such laws. dissociate, 그러한 violation of laws, 법규의 위반으로부터 협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가이던스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Code and Standard vs. Local Law라고 되어 있죠. Local Law는요,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규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러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 갔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embers must know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in all countries in which they conduct the business.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Members must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y. Do not 체크하세요. Violate code or standards 체크하세요. 쭉 줄으세요.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만약에 the activity 그 행위 자체가요 otherwise legal 설사 합법적일지라도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는 말래요. 이해됐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약이나요, 성매매나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동성애? 우리나라에서 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게 네덜란드에서 합법일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합법일지라도 그 지역에서는 그게 설사 합법지라도 코드랑 스탠다드를 만약에 위반하고 있으면은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래요. 즉 코드랑 스탠다드를 지켜주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에서요. 뇌물이 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합법 아니에요. 근데 합법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국에서 bribery, 예를 들어서 관시, 합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다 묵묵하게 그냥 묻어준다고요. 합법일지라도 그게 만약에 코드랑 스탠다드의 위반이면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래요. 이해돼요? 그럼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어떤 법규 지켜주라는 거예요? 더 엄격한 법규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라고요. 그 다음에 always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requirements that apply. 그래서 언제나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밑에 가이던스 볼게요. Participation or association with the violations by others 보도록 할게요. Members should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비협조,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From an ongoing client or employee activity that is illegal or unethical. 불법적이거나 또는 비윤리적인 거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Even if it involves leaving an employer. 고용주를 떠나는 거를 심지어 포함을 하더라도요. 심지어요. 너무 나쁜 회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회사 그만두시는 게 사실은 옳은 거예요. An extreme case while a member may confront the involved individual first. He must approach a supervisor or compliance department에서 반드시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상사한테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compliance department, 준법 감시 부서한테 가장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리먼이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었죠. 리먼 브라더스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진짜 이게 약이 진짜로 아플 때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약간 회복이 되려고 치고서 먹으니까 야 이게 진짜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는 거예요. 저 요즘 정신없어서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 먹고 약 먹으면 또 자고 점심 먹으면 또 자고 저녁 먹으면 또 자고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덕분에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 리먼에서 이 리먼의 경영 악화를 파악을 했던 매튜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보고했던 게 감사위원회, 오디트 커미티한테 제일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 다음 사내위원회,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한테, 보드 미팅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트 커미티, 감사위원회라든가 보드 오브 디렉터스 미팅, BOD 위원회 이런 데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감기에 조금 예민해요. 잘 안 걸리거든요, 감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수험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수험생활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2008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1년, 12년도에 끝냈어요. 빨리 끝낸 거죠. 27살 때 끝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 자체가요. 감기는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감기가 오면 엄청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평상시에 일단 제가 직장 다니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워킹 타임은 한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요. 별 얘기 다 하네요. 그 다음에 로얄 젤리랑 프로폴리스를 먹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비타민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오메가3를 먹고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루에 5알을 항상 먹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약을, 왜냐면 그건 양약이잖아요. 그래서 한약을 항상 제 전문 한의사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약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2배씩 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항상 지어가지고 한약과 양약을 매일 동시에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본 세트예요. 그리고 이제 디톡스 주스는 항상 이제 매일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감기가 오려고 치면은 지금 오늘도 가져왔는데 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목에다가 뿌려주는 거. 그래서 목부터 저는 감기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목에다가 이거를 항상 계속 뿌려요. 뿌리고 그다음 감기가 오면은 목과 코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목과 코에서 주로 감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오면은 비상체제.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몸이 좀 피곤하다 감기가 온다 하면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요. 찬바람을 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이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목이 건조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밖에 돌아다닐 때는 목도리 항상 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계속 뿌려주면서 목을 촉촉하게 이렇게, 그다음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뿌려주고 잘 때가 중요한데 잘 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악화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잘 때 어떻게 자냐면요. 가습기는 당연히 틀어줘야 되고 가습기도 당연히 간접 가습이니까 틀어주는데 그 마스크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쫙 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면은 자는 내내 가습이 되거든요. 그 마스크를 물로 적신 거에서 그다음 목도리를 두르고 자요. 그럼 목이 좀 따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의원 가면은 목에 좋은 환 같은 거 지어주거든요. 그 환을 이렇게 알약으로 지어주세요. 그거를 입에다가 물고 자요. 그러면은 자는 내내 그게 이제 자면서 이제 녹아가지고 목이 조금 나은 게 있거든요.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감기가 한 3일에서 5일이면 나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요. 그때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제 감기인데 왜 저러냐 싶을 정도 호들갑을 떠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나요. 지금 제가 감기 딱 화요일부터 아팠으니까 딱 4일째거든요. 근데 오늘 지나면은 제가 내일 강의가 7시간이 있는데 내일은 완전 쌩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그 비타민제 아프면 일단 가서 맞아요. 그래서 맞고 처리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털고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저는 그렇게 해서 빨리 회복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들었어요.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이 진짜 없나 봐요. 어쨌든 always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requirements. 그 밑에 compliance department한테 보고를 하는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네요. 다음 in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안 챙기면 이게 하루 이틀이 굉장히 수험생한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화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군 가산점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거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냐면요. 성인이 돼서도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민방위 가면은 솔직히 하루 날아가잖아요. 근데 가서 남자분들 알잖아요. 별거 안 하잖아요. 그냥 진짜 별거 안 해요. 가면은 물론 옷은 평상시 옷을 입는데 일단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부터가 일단 욕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가요. 그래서 가면 이제 동네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네 친구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욕 좀 막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그런 시간 좀 가지다가 하루 보내고 오면요. 하루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수험생한테 그 몇 시간이나 하루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사실 그 하루 빼는 것도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보상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inaction with, 거기 계속 읽어볼게요. in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저 오늘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찍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걱정해요. 이거 오리엔테이션 영상 올라갈 건데 1시간만 조용히 하고 있을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in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볼게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참여한 건 뭐냐면요. May be considered as knowing participation. 알면서도 참여한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일병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일병이요. 그래서 맞고 있었어요. 내가 봤잖아요. 저건 범죄 행위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in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로 치겠다는 거예요? 인지적 참여. 네가 알면서도 참여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너 저거 범죄인 거 알고 있었잖아. 막을 행위를 할 수 있었어. 보고할 수도 있었고 네가 막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너도 그 행위에 인지적으로 참여한 거랑 똑같은, 너도 똑같은 responsibility를 지고 있겠다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위법 행위를 발견했거나 맞닥뜨리게 되면요. take an action. 반드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게 확인이든 보고든 시정조치든 회사를 떠나는 것이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separate. 여러분들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 위법된 행위로부터요. 밑에 동그라미 빵빵빵빵빵. 네 번째 동그라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왜 안 읽냐면요. 한번 가볍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Members should have procedures. 절차가 있어야 돼요.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절차를 따르는 어떤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Compliance procedures should be reviewed on an ongoing basis.
절차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 Members should maintain current reference materials. 내가 참조할 수 있는 머티리얼 당연히 항상 보유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울 거랑 안 외울 거를 구별하세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Members should seek advice of counsel of their compliance departments when in doubt. 의심될 때는요. 뭐 하라고요? 컴플라이언스 리걸 디파트먼트한테 찾아가 보라고요. 어떤 부서 아니에요? 제너럴 카운슬 부서 아니에요. 뭐 직업, 제가 이 직업에 적성이 맞을까요? 이런 카운슬 부서 아니에요. 뭐 성폭력 상담센터 이런 거 아니에요. 준법 감시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리걸 디파트먼트를 찾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제너럴 카운슬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동그라미 Members should document any violation 체크하세요. When they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체크하세요. 이게 레벨 1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레벨 2, 3 가게 되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냐, 내가요 그 행위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디소시에이트 하거나 리자인 했을 때 뭐 하라고요? 증거자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절차로 해서 디소시에이트 했어. 계속해서 저 잘못된 행위 하고 있더라. 왜요? 이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조서 갖춰놓으라는 거예요. 회사 일하면서 외국에 이런 얘기 있죠. No report, no documents, no work. 아무런 다큐멘테이션이 없으면요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세요? 무조건 조서 갖춰놔가지고 여러분들 보호할 만한 보호장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Encourage their employers to bring an end to such an activity. 뭐라고요? 고용주한테 bring an end to such an activity. 그 행위 그만하도록 encourage 응원해주고요. 으쌰으쌰. There is no requirements under the standards to report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ies.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요? 자, governmental authority한테 violation을 보고해야 될 만한 no requirements.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요. 이게 필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봤었죠? 보고는 뭐라고요? 내부 보고랑 외부 보고 있어요. 내부 보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외부 보고는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게 그거예요. 반드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업원 잘못했다고요. 걔를 바로 검찰에 경찰에 고발하는 거? 엿먹으라는 거죠.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요. But this may be 오늘 되게 입이 거치네요. 왜 이러지? 네, but this may be advisable in some circumstances. 특정한 상황에서 advisable. 그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권장되는데 그 some circumstances가 언제냐면요. 아까 핸드아웃 잠깐만 보시겠어요? 핸드아웃 보시면요. 2번 가로랑 3번 가로 사이에 1반가로, 2반가로, 3반가로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고서 나중에 3E에서 배울 거예요. 3E, 여기 3E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여기서 배울 거니까 체크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quired by law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것만 볼게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 법규에서 요구할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동그라미 Membe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report other members' violations.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하도록 매우 encourage 되는데요. Of the code and standards 그 뒤에 문구가 빠져 있어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냐면요. To CFA Professional Conduct Program을 거기다가 좀 써주시겠어요? PCP라고 하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할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저녁 6시에 제가 여러분들도 알긴 하는데 올해 수강을 했었던 수강생분들이랑 저녁 먹어요. 1차생들도 있고 2차생들도 있고 3차 졸업생들도 있고 강의하시는 홍지훈 강사님도 같이 오세요. 일단 내일은 그 정도 해서 11명이서 저기 시청역에 정동길 쪽에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초청 카카오톡 방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7분만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